그날 아침 나는 검은 정장을 꺼내며 한참을 망설였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었다. 어깨선이 맞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형의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도련님, 늦지 마요. 사람들 다 오는데 미리 와 있어야지. 형수의 전화는 언제나 명령조였다. 나는 철물점 문을 잠그고 택시를 탔다. 10년 전까지는 내가 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이제는 형의 그림자 뒤에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여 축배를 들고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형수가 나를 발견하고는 씩씩거리며 다가왔다. 아이고, 도련님. 일찍 오라니까 왜 이제 와요? 사람들 다들 기다리잖아. 그녀는 나를 안내데스크로 끌고 가더니 젊은 직원에게 말했다. 이분은 저희 가족인데요. 좀 구석진 곳에 앉히면 안 될까요? 다른 분들 방해되지 않게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내가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기 안쪽 자리로 모실게요. 직원이 나를 홀 뒤편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무대에서도 멀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숨을 수 있는 자리였다. 나는 혼자 앉아 물잔을 들며 형을 바라보았다. 60세가 된 형은 여전히 당당했다. 흰 머리를 뒤로 넘기고 마이크 앞에 섰다. 30년 전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한 정수건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형의 축사가 이어졌다. 성공 스토리, 땀과 노력, 감사 인사.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10년 전 내 회사가 무너졌을 때 형이 보인 그 차가운 시선을. 이정우 사장님 아니십니까?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김영수. 과거 건설업계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김 부장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서 뵙다니. 그런데 왜 이런 구석에 앉아 계세요? 김영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이정우 사장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한때 우리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정수건설 이정수 회장님 동생분이신데 형님보다도 더 큰 일 하셨죠.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형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삼성동에 있는 그 고층 빌딩. 정우 사장님이 지으신 거예요. 한때는 형님 회사보다 몇 배나 컸는데.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김영수는 선의로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내 처지를 모르고 있었다. 형수의 얼굴은 새파래졌다. 김 부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내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홀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정말 그 사람이야? 지금은 뭐하고 산대? 다 옛날 이야기 아니야? 형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당황이 있었다. 30년간 쌓아 올린 권위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형수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사회자에게 뭔가 속삭였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시 이정수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모든 시선, 이 모든 수군거림이. 나는 홀을 나왔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10년 동안 잊고 살려 했던 과거가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때 내가 얼마나 성공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야, 이정우.
뒤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그런 식으로 나갔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게 누군데? 나는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날 구석에 앉힌 건 누구고?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너희 형수가 배려한 거다. 내가 불편할까봐. 배려? 쓴 웃음이 나왔다. 10년 동안 형한테 신세지면서 참고 살았어. 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나는 형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에서 형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다. 철물점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다. 오늘 이후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형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물점 문을 열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어젯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김영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님보다도 더 큰 일 하셨죠? 그 말이 사실이었다. 한때는 말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김 사장이었다. 75세의 고물상 사장으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는 못과 나사를 몇 개 사더니 주저하는 듯 말했다. 어제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동네가 좁다는 걸 깜빡했다. 별일 아니에요, 김 사장님. 정우 씨, 나 한번 얘기할 게 있는데. 시간 되면 우리 가게로 와요.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점심시간에 나는 김 사장의 고물상을 찾았다. 낡은 고철들과 폐품들 사이에서 그는 소주잔을 준비하고 있었다. 앉아요. 오늘은 술이라도 한잔 해야겠어. 대낮부터 술을 왜요? 해줄 얘기가 있어요. 김 사장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정우 씨, 10년 전 일 기억해요? 무슨 일 말씀이세요? 정우 씨 회사 망했던 일 말이에요. 그때 나도 건설업계에 있었거든. 자재 공급업체 운영했었어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그때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정우 씨 회사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손 떼기 시작할 때 말이지. 김 사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정우건설이 부실하다고, 곧 망할 거라고.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지 아세요? 나는 숨이 막혔다. 설마 정수건설 사람들이었어요. 정우 씨 형님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김 사장이 계속 말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정우 씨 회사 주요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정보가 어떻게 경쟁사들한테 흘러나갔는지도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만해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정우 씨, 진실을 알아야 해요. 형님이 정우 씨를. 증거 있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김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그때 녹음한 통화 내용이 있어요. 정수건설 상무가 우리 회사 직원한테 한 얘기예요. 정우건설은 곧 망할 테니까 거래 끊으라고.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왜 믿었던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는지, 왜 형이 도와주겠다면서도 항상 한 발 늦었는지,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증거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가족일이니까. 그런데 어제 정우 씨 얘기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 나는 고개를 감쌌다. 머리가 아팠다. 아니, 마음이 아팠다. 형이 그럴 리가. 정우 씨,
형님이 정우 씨 회사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것도 아시죠? 김 사장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게 그때 빚을 갚기 위해서 시가의 20%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뭐가 서 있는지 아세요? 정수건설 신사옥이에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형은 나를 도운 게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몰락시킨 뒤 그 잔해 위에서 자신의 제국을 키운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우 씨가 이혼한 것도. 네. 형수님이 정우 씨 아내분을 만났어요. 여러 번. 도련님 사업이 망해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위해 떨어지는 게 좋겠다고 설득했다더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런 얘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목격자가 있어요. 그때 찻집 사장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는 술잔을 들이켰다. 독한 소주가 목을 태웠지만 마음은 더 타들어갔다. 10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던 내가 바보였다. 사업 실패를 내 무능함 탓으로 돌리며 가족을 지키지 못한 걸 내 잘못으로 여기며 살았던 내가. 김 사장님. 네. 그 증거들 모두 가지고 계신 거죠? 네. 혹시 몰라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찼다. 분노였다. 하지만 맹목적인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우 씨, 조심해요. 형님은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어요. 함부로 건드리다가 더 다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철물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형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이정우. 너 어제 일은 진짜. 형, 만나자. 응? 왜 갑자기? 오늘 저녁에. 우리 둘이서. 무슨 일이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나오라면 좀 나와.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저녁 7시 나는 호텔 로비에서 형을 기다렸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형의 사무실로 찾아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가 장소를 정했다. 형이 나타났다.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어제 기념식에서 벌어진 일 때문인 듯 했다. 정우야, 무슨 일로 갑자기? 형, 앉아봐. 나는 로비 한쪽 소파를 가리켰다. 형이 주저하며 앉았다. 나도 마주 앉았다. 10년 전 일 얘기 좀 하자. 뭐? 10년 전? 갑자기 왜? 우리 회사 망했을 때 말이야.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빛이 불안해졌다. 그때 일을 왜 갑자기? 형이 도와주겠다고 했었지.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내 동생인데. 그런데 왜 항상 늦었을까?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형이 입술을 꿈틀거렸다. 뭔 소리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거짓말 마라, 형. 나는 처음으로 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이 우리 거래처들의 소문 퍼뜨린 거 다 안다고. 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형이 왜 그랬냐는 거지. 내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형이 고개를 들었다. 정우야, 왜 그랬냐고.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10년 동안 궁금했어. 왜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렸는지. 형은 왜 도와주겠다면서 늘 한 발씩 늦었는지.
형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무 잘 나갔어. 뭐라고? 이정우, 넌 뭐든지 나보다 잘했어. 공부도 사업도 사람들이 모두 너만 알아줬어.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형인데도 항상 정우 동생 아니냐는 소리만 들었어.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래서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망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조금만 주춤하게 하려던 거였어. 그런데 일이 너무 커졌어. 조금만이라고? 나는 일어섰다. 주먹이 떨렸다. 내 회사, 내 가족, 내 인생 전부가 무너졌는데 조금만이라고? 야, 정우야. 진정해. 형수가 내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꼬드겼다는 얘기도 들었어. 형의 입이 벌어졌다. 그건 미영이가. 형이 시켰지? 아니야. 그건 미영이가 혼자서. 거짓말하지 마. 나는 형의 앞에 섰다. 형이 위축되어 보였다. 10년 동안 형한테 빌붙어서 살면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알아? 내가 무능한 탓에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형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게 됐다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게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10년이 돌아와? 정우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질투심에 그만. 질투? 나는 형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55이나 먹은 인간이 동생한테 질투가 나서 인생을 망쳤다고? 형이 눈물을 흘렸다. 성공한 기업가가 호텔 로비에서 울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정말로. 이제 와서 미안하면 어쩔 건데? 나는 형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존경했던 형, 의지했던 형. 그런 형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은 없었다. 이제 끝이야. 뭐, 너는 더 이상 내 형이 아니야. 그게 무슨 정우야. 그리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는 호텔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1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형수였다. 여보세요. 도련님, 뭔 짓을 한 거예요? 형수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형님이 집에 와서 울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요? 나한테 묻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물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도련님,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전원을 껐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오랜만에 소주를 꺼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쓸쓸했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다.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형을 고발할 수도 있지만 10년이나 지난 일이었다. 게다가 형은 여전히 권력자였다. 나는 김 사장이 준 명함을 꺼내보았다. 그가 말한 증거들이 정말 있다면. 휴대폰을 켜니 형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20개나 와 있었다. 모두 무시했다. 그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수진이었다. 동네 부동산 중개사인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철물점에 자주 들렀다. 철물점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에요? 수진 씨,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24시간 하는 데 있어요. 30분 후, 나는 수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10년 전 일, 형의 배신, 오늘 있었던 대결까지. 수지는 말없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특히 10년 전 제 회사 부지 매입 건. 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불법적인 건 아니죠? 아니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네. 조심하세요. 상대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만에 진실을 알았고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형과의 대결 후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철물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진실을 알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수진이 가져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형의 회사가 내 건설 부지를 시세의 20%에 사들인 것. 그 땅에 지금 정수건설 본사가 서 있다는 것.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이 자료면 충분해요.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요. 수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나는 김 사장이 말한 녹음 파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형은 이제 너무 높은 곳에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둘이었다. 이정우 씨죠? 수원지검 특수부입니다. 그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로? 사기 혐의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사기? 저를요? 나는 당황했다. 철물점에서 무슨 사기를 했다는 말인가? 부실한 자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그런 짓을 조사받으면서 해명하시죠. 나는 가게 문을 닫고서 검찰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부실자재? 내가 언제 그런 물건을 팔았다는 건가? 조사실에서 검사가 고발장을 보여줬다. 정말로 여러 업체에서 부실 자재 판매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나요? 철물점 사업자 등록은 이정우 씨 명의인데요. 저는 정품만 취급합니다. 보통 사기꾼이 그렇게 말하죠. 정말 결백합니다. 뭐, 사장님이 아니라도 다른 직원이 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럴 리. 아, 잠깐만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형수가 몇 주 전에 가게에 왔던 일이 떠올랐다. 시동생 가게 구경 좀 하자며 창고까지 둘러봤었다. 나는 형수가 의심스러웠지만 당장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무튼 증거는 명확합니다.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구속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인데.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밤 나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접견실에서 나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민호였다. 형의 큰아들인 그가 왜 여기에? 삼촌, 괜찮으세요? 민호야, 내가 여긴 왜? 아버지가 하신 일 저도 알고 있어요. 도저히 못 보겠어서 왔어요. 민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다. 무슨 소리야? 이 일도 아버지가 꾸민 거예요. 어머니가 삼촌 창고에서 자재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부실한 철근이랑 시멘트로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정도까지? 증거가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바꿔치기 했다고 말하는 걸 녹음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비리 자료들도 찾을 수 있는 건 다 가져왔고요. 민호야, 삼촌, 저도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아버지가 삼촌한테 한 짓들을 알고 나서는 민호는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 아버지인데 저한테는 삼촌도 소중해요. 어릴 때부터 삼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는 울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가 내 편을 들어주다니. 민호야, 고맙다. 하지만 너까지 가족에게 등 돌릴 필요는. 이미 결정했어요.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할 거예요. 민호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형이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호라는 변수가 생겼다. 형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틀 후 나는 석방되었다. 민호가 제공한 증거들과 김 사장의 증언으로 사기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다. 오히려 형수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수진이 달려와서 안부를 물었다. 정말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해줘서 고맙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조카가 정말 용기 있네요. 자기 부모를 고발하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정말 대단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비해야죠. 형은 분명 또 다른 공격을 할 거예요.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다급히 전화가 왔다. 삼촌,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삼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뭐? 정신과 의사를 고용했어요. 삼촌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진단서를 받아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요. 나는 전율했다. 후견인이 되면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알겠어. 고맙다, 민호야. 전화를 끊고 나는 김 사장과 수진에게 연락했다. 내일은 마지막 승부가 될 것 같았다. 형의 마지막 카드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도 준비된 카드가 있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그로부터 나흘 뒤 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왔다. 김 사장과 수진도 함께 있었다.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하면서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한 것이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지켜볼 거니까. 수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김 사장이 작은 녹음기를 보여줬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남성 의사가 앉아 있었다. 뒤쪽에는 형수도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박철수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정우 씨죠? 가족분이 정신 상태를 걱정해서 의뢰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계획대로였다.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억력 장애, 피해망상 증상 같은 걸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형수가 끼어들었다. 도련님이 요즘 이상해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그런 증상이라면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검사를 해보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5일이요. 대통령 이름은?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는 뭔가 기록하고 있었다. 형수님 말씀으로는 최근에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위협? 언제요? 지난주에 형님을 만나서 협박했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다. 그들은 내가 진실을 추궁한 것까지 협박이라고 왜곡하고 있었다. 그건 협박이 아니라 흥분하시네요. 피해망상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형수를 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후견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진료실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나타났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뒤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따라왔다. 무슨... 형수가 당황했다. 검찰 특수부입니다. 박미영 씨, 문서 조작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이정우 씨에게 부실 자재 사기 누명을 씌우고 허위 정신 감정을 통해 후견인이 되려 한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줬다. 박철수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아야겠습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 혐의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벌떡 일어섰다. 저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의뢰해서 단순한 정신감정 의뢰인 줄. 형수가 민호를 쏘아보며 소리쳤다. 민호야, 내가 엄마를 신고한 거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삼촌한테 한 짓들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검사가 형수에게 말했다. 진술할 기회는 검찰에서 드리겠습니다. 형수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이정우, 너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 너한테 남은 건 우리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도 연행되고 철물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김 사장과 수진이 나를 걱정스럽게 쳐다봤다. 정우 씨, 괜찮아요? 네. 이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민호가 다가왔다. 삼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아있어요. 민호야, 아버지 회사 비리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어요. 10년 전 삼촌 회사를 망하게 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들을요. 나는 민호를 꽉 안았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생했어. 이제 시작이에요, 삼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건설업계 재벌 정수건설 이정수 회장이 수십억 규모의 건설 사기와 동생 회사 고의 파산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기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정우야. 형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이제 만족해? 형, 나는 이제 끝이야. 회사도 명성도 다 잃었어. 나도 다 잃어봤어. 사람 인생은 그런 걸로 끝나지 않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아침 7시에 철물점 문을 열고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있었다. 전 정수건설 회장 이정수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 더 이상 큰 뉴스는 아니었다. 세상은 빠르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사장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오며 인사했다. 최근 들어 손님이 많이 늘었다. 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오늘도 뭐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10년 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 점심시간에 민호가 찾아왔다. 요즘 자주 들렀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삼촌,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야. 너는? 그럼 같이 먹을까요? 부동산 사장님도 오실 거예요. 그러자. 수진 씨와는 몇 달 전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다. 55세에 만난 늦은 사랑이었다. 조심스럽지만 행복했다. 삼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면회 가실 생각 없으세요? 나는 수저를 놓았다. 형이 감옥에 갇힌 뒤로 나는 한 번도 찾아간 적 없었다. 아직은 아버지가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알고 있어. 감옥에서 형이 보낸 편지들이 집에 쌓여 있었다. 모두 사과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아직 읽지 못했다. 언젠가는 만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를 마치고 철물점으로 돌아오니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영수였다. 형의 기념식에서 내 정체를 폭로했던 그 사람.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부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괜찮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건설업계에서 사장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혹시 복귀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복귀요? 중소건설회사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해요. 사장님께 총괄을 맡기고 싶어 하셔서 제가 대표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기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마운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요?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데. 예전 자리는 이미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김영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철물점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요,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나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10년 전에는 큰 회사, 많은 돈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성공인가요? 평온함, 진실된 관계, 스스로 선택한 삶. 김영수는 잠시 침묵했다.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진실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형의 편지를 꺼내봤다. 가장 최근에 온 편지였다. 정우야, 감옥에서 매일 너 생각을 한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안다.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너보다 못한 형이라는 걸 인정하기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지금 깨달았어. 진짜 성공한 사람은 너였다는 걸.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다만 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만큼은. 나는 편지를 접었다. 아직 형을 만날 준비는 안 되었지만 마음은 조금 누그러졌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남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성공. 그게 진짜였다. 5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이제 진짜 내 인생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완전히.